보학사였습니다. 오늘 스님 여러분들께 법문할 내용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나의 인생이 변할지, 그 전에 앞서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괴로움, 아픔을 행복과 축복과 긍정과 감사로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 1970년도 때지요. 그때 이제 연필이 보급되었는데 그때 연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연필심이 자주 부러진 데다가, 그리고 연필심이 이렇게 종이 쓸 때 안 쓰여질 때는 침 묻혀가지고 쓰고 했다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글씨 연습한다면서 모래사장에서 글씨도 연습을 하고 산수문제 때로는 풀기도 하고 또 허공에다도 대고 글씨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창문에다가 호 불어가지고 글씨 연습도 하고 또 지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워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아픔, 원한,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 애니콜 휴대폰이 한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습니다. 고장도 잘 안 났고 전화 통화도 잘 되고 참 좋았어요. 그 애니콜 공장이 경북 구미에 있었는데 공장으로 회사로 출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의 소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주경야독이라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또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낮에 회사에 다니고 하니까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관계자가 행사를 만들고 이벤트를 할 때 아이들 보고 야 휴대폰 잘 만들어라, 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먼저 마음속에 엉어리부터 고쳐줘야 돼 싶어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창 부모님 사랑을 잔뜩 받아야 될 10대 후반의 나이에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자신에게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백지 위에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새끼줄에 끼워가지고 그 자신에게서 아팠던 기억, 불행했던 기억, 10대 후반의 소녀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연구차에 실은 후 화장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회신곡 같은 것을 들려주는데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회신곡을 들으면서 모두 숙연하게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관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모퉁이에 불을 피우고 새끼줄에 걸려있는 자신의 아픈 과거, 힘들었던 과거, 괴로웠던 과거가 적힌 종이까지 깨끗하게 태우면서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도 불태운다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때 그 활활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과거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아픔도 모두 연기 속에서 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찬란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돌아가는 관광버스에서 큰 빵빠레를 울리면서 차 안에서는 축제 한마당이 열리는 거예요.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순화시키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콜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명품이면 만든 제품도 명품이 되고, 마음이 불량이면 내 손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도 바로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기쁨만 지우려 하지 말고 얼룩진 과거 아팠던 상처를 지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좋은 마음 훈련 방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학교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불평과 괴로웠던 마음을 감사와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지려면 가와만사성이라 집안이 편해야 되고 또 가정에 덕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문득 법담 스님의 행복책 중에 한 소절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 있는 가정이라는 뜻으로 제가 쓴 글인데 모두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있는 가정,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가정은 나무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며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가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누각과 같지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나무처럼 가정은 가족의 작은 고통 하나까지도 치유해주는 따뜻한 둥지여야 합니다. 덕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덕을 기본으로 하는 토대 위에 가정을 세워야 가족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네. 가게도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아들을 애지중지 30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열심히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인수인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30년간 아들을 양육하는데 이제 학비, 대학 등록금까지 다 포함해서 30년간 아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 통계청에 자료가 나는데 5억이 들어갑니다. 5억이. 그래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전세방이라도 얻어주게 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7억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시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많아요?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가 모실라 해도 며느리하고 같이 살겠다는 시부모님도 별로 없습니다. 불편하거든.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28, 9까지 키워가지고 대학도 졸업도 시키고 군대도 이제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까만 양복 멋진 양복 입혀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봐. 머리결 탁 넘긴 아들의 모습을 봐. 멋진 정장의 모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지만 너무나 멋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우 같은 며느리가 싹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싹 채가버리잖아요.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죠? 아들은 부인 편도 잘 들지 못하고 어머니 편도 들지 못하고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6남매 중에 장남이라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를 여의니까 장남이 되다 보니까 동생들하고 5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 동생들 학비도 다 되고 학교도 고등학교 졸업할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또 대학 졸업할 동생들은 대학도 졸업시켜가지고 다 어느 정도 결혼도 시키고 다 했어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때는 또 훌륭한 아내가 있었어요. 훌륭한 아내가.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어머님을 그동안 이렇게 모셨는데, 한 20년간을 모셨는데, 병이 든 거예요. 암이 온 거예요. 암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 큰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가 수술해서 병이 완쾌되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를 이제 동생 집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 동생들이 하나같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모시겠다 하는 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집이 좁아서 못 모시겠다는 또 동생, 또 남편이 극구 반대해서 못 모시겠다는 또 여동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큰 며느리가 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암 수술 할 동안만이라도 이제 셋째 여동생한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가지고 큰 며느리가 몸도 이제 회복되고 이제 기력도 차리고 암 수술했지만 몸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바깥생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효자인 장남이,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래 모셨던 대로 이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수술했던 큰 며느리가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잖아요. 자기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큰 며느리가, 즉 부인이 팔딱 뛰면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 환자잖아, 여보. 암은 재발하는데 평생 조심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남매들이 6명이나 되면서 어머니를 그냥 2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6남매니까 1년간 어머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고 또 2개월씩 이렇게 모시면 되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즉 장남이 동생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동생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생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모시겠다고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부인한테, 그러면 여보, 당신 건강만 그러면 완전히 회복하면 어머니 모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아내가 하는 말이, 예, 제가 지금 완전히 낫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보? 완전히 내가 나으면 어머니 모실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효자인 장남이 어머니를 요양시설에다가 모시게 된 거예요. 동생들은 안 모시라니까. 부인은 100% 건강이 회복 안 됐고, 그래서 어머님, 큰 며느리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만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십시오. 이렇게 어머님을 부탁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효자이니까 이 장남이 매일 퇴근해가지고 음료수라도 사오고 과일을 사와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 병 나을 때까지만 어머니께서 좀 참아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님이 또 마음이 넓어, 아니다. 여기는 말벗이 내 동무들이 많아서 심심하지 않다. 그래, 빨리 며느리 병 간호 잘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수술 한 번만 하면 낫는다는 이 암이 1년 사이에 5번을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큰 며느리가. 재발해서 또 하니까 암이 퍼지고 또 재발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또 이래가지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그 장남이 의사들한테 다 거쳐서 물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한 번만 수술하면 낫는다고, 암이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암이 초기라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5번을 수술해도 차도가 없고 병이 더 악화가 됩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의 마음가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 말입니까? 남편이 물었어요. 병만 낫고 암만 낫으면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병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고, 내가 병만 낫으면 우리 시어머니
내가 모셔야 한다. 아니, 또 힘들어진다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병이 더 진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아내는 시어머니보다도 더 빨리 죽고 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 즉 이제 친어머니죠. 남매들한테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 안에 6형제 중에, 6남매 중에 5남매가, 5형제가 중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사업에도 망하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 그래서 자신의 마음 소리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가옥만 남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시아버지든 시어머님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지극정성을 모시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또 우리가 안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싫어합니다. 6.25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이렇게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6.25 때라서 인민군한테 반동이라는 제목을 덮어쓰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이 부인이 이제 시어머니 되죠.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아이 둘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당시 또 보릿고기 하니까. 그래서 낮에는 혼자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돈 벌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또 아들, 딸들 학비도 대면서 아이들 키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총살된 그 모습을 직접 봐놓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풍이 와가지고 방에서 누워서 거동을 못하는 겁니다. 거동을. 그러니까 며느리가 연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풍에 걸려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도 이렇게 본인이 못 가누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방에 모셔놓고 며느리가 불도 못 떼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밥만 들라주고 문 닫고 또 며칠에 한 번씩 밥 갈아주고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시어머니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돌아가신 지 여러 날이 된 이 시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들어가지고 며느리를 얻게 됐는데, 이제 며느리였던 그 여자분이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맞죠? 그래서 시어머니인 그 며느리도 돌아가신 시어머니처럼 풍을 맞아가지고 방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방에 쓰러지게 되니까 이 며느리도 자기가 시어머니 태도가 똑같이 며칠에 한 번씩 밥만 들라주고 연탄 한 장도 안 떼주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결국 시어머니 분이, 옛날에 며느리인 이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굶주림과 추위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돌아가신 시어머니하고 이 죽은 며느리하고 제삿날이 똑같다. 결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작자수야. 즉 자기가 지은 업은 누구도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바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기관에서 가계도를 그려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상과 후손의 관계 중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으며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쭉 가계도를 조사해 보니까 조상과 후손들에게는 놀랍게도 같은 일들이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나고 불효자 가문에 불효자가 나고, 조상이 좋은 자리에 있고 편안하니까 자손들도 좋은 자리에 있고, 조상이 불행하니까
자손들도 불행한 가계의 역사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이 가계도의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즉 조상이 뿌린 씨앗을 내가 열매로 거두고 내가 뿌린 씨앗을 바로 자손이 받아먹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남겨도 조상이 불행하면 그 영향을 자손들이 받게 되고 자식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600년간을 가계도 조사를 하면서 가문에 대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범죄자의 가계도와 학자의 가계도를 비교를 했는데, 범죄자의 가계는 일대가 살인, 강도 되니까 그거 쭉 내려와가지고 몇백 년 흘러도 자손들의 90% 이상이 강도, 살인범,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일대 조상이 학자나 예술가나 또 교수 이런 계통이면 쭉 몇백 년 흘러내려오니까 90% 이상이 대부분 문학, 예술, 의사, 고위층 관료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는 유전인자로도 설명이 가능한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남녀 간에 연애 결혼하는데, 근데 연애 결혼할 때 대부분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가를 먼저 따져요. 또 직장은 올바른가부터 살펴보는데, 근데 이 집안의 가계는 어떤지, 누구의 자식인지 이런 데는 관심도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인데 얼굴만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조부모와 부모는 행복하게 살았는가, 덕을 쌓은 조상인가,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가, 또 근면성실한가, 혹시 너무나 게으른 집안 아닌가, 또 조이에 좋은 친구가 많은가, 외톨이인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쉽게 반품이 되고 교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좌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데, 이 덕담은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그 미래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인디안의 속담, 인디안의 금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도 반복하고 반복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디안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잘 된다 하면 정말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이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돈도 백도 없기 때문에 나는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그것보다도 나는 몸이 약한 덕분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졌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야 됩니다. 때문에라는 걸림돌을 덕분에라는 인생의 디딤돌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하듯이, 또 간판의 이름만 잘 바꾸어도 가게 주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길을 가다 보면 간판이 정말 별의별 희한한 이름들이 다 있어요. 간판의 이름만 잘 바꿔도 가게 주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식당이나 또는 가게라든지 장사를 하는데,
임대료와 상하수도료, 전기료, 임금비 내면 별로 남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보증금까지 까먹고 손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원샷에 길을 가는데 막걸리 축제라는 상호 이름이 보였어요. 막걸리 축제. 그러니까 거기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리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음악도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막걸리 축제 그 가게 앞에 빨간 스프레이로 막걸리 축제 망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걸리 축제 간판만 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데, 그 바로 입구에 누가 적은지 몰라도 빨간 스프레이도 막걸리 축제 망한다 이래 적어 놓으니까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무심코 막걸리 축제 망한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도 막걸리 축제 망한다. 빨간 글자로 보이는 거, 눈이 잘 돼. 나도 지나가면서 막걸리 축제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가게가 몇 달이 지나서 망했어요. 그리고 또 주인이 몇 번 바뀌어도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그 막걸리 축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그러면 다시 도색이가 다시 색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분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새로 도색하려 해도 이 7층 건물인데 주인 되시는 분께서 고기만 색칠하면 건물 베린다고 7층 건물 전체를 도색을 다시 하라 해가지고 7층 전체를 도색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도색을 못하고 이렇게 막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 문 닫고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왜냐? 망한 가게가 또 망하는 이유는 주인이 바뀌어도 좋지 않은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식당을 개업한 후에 1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좀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1년을 버티는 가게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들 식당의 주 수입은 뭐냐면 음식보다는 술을 팔아가지고 매상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밥 장사는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끝나는데 그 외의 시간은 밥과 술을 함께 파는데, 술이 들어가면 너나 나나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많이 나도는데, 왜냐? 손님들이 식당 근처에 직장인들 아닙니까? 맞죠? 그 직장인들이 대부분 힘이 들어가지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를, 동료를 술안주 삼아가지고 상사나 동료에 대한 비난, 원망이, 그런 말들이 그 식당에 저녁 때면 90%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원망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기운이 돌아서 손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게 되고 결국 장사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흉가란 것은 뭐냐? 흉한 말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말 한마디가 가게 흥망성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경우는 대형 호프집은 망하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왜? 대형 호프집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조그만 식당에는 술안주 하면서 상사 험담하면서 동료 험담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하는데, 대형 호프집은 음악이 막 큰 스피커에 크게 나오니까 동료들, 직장사들 험담해도 소리가 안 들리거든. 음악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한락하다가 험담하다가 그 말이 안 들리니까, 그렇다고 땡광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맥주잔 들고 주거니 받거니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웃으면서, 이때쯤 되면 분위기가 천국이 되고 가게 수명도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간판이 영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게 간판에 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값이 싸다는 것을 내세우느라고 간판 이름을 곧 망할 집이라고 내는 가게가 있었는데 몇 달 안 가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연탄구이집이 있었는데
예, 그 상호 이름이 뭐냐면 재밌게 한다고 연탄가스 마시고 죽는 집이라고 써붙이는데, 예, 그것도 망했어요. 근데 상호 이름이 생각보다 맛있는 집, 그 다음에 부산에서 최고로 잘하는 집은 성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상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하듯이 간판의 이름을 바꾸면 가게 주인의 인생도 변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한 장면이 문득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같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질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돈은 낭비해서 없어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함부로 말을 하면 만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된 말에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은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면서도 그런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만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네. 차라리 다 때려치워야지.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적당히 해쳐.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주문과 또 같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할 때 제가 뭐라든가요? 죽겠다는 말을 쓰지 말고 따라하세요.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하다라는 말을 써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신나고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는지도 오늘 이 시간에 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관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고 신난다, 보람있다, 재미있다라고 활기차게 외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